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직장인들의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네요. 저는 쿠퍼의 스텔라입니다. 저는 쿱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랜만입니다. 진아입니다. 네. 아, 진아 진짜 오랜만이네. 네, 저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오래간만이고. 우리 직지신공에서 그동안 이제 뭐 조직개발 시리즈도 하고, 뭐 앤더슨 시리즈도 하고, 다양한 시리즈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더십 시리즈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총 9개 주제로 한번 선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아, 잠깐 이제 9개 주제 잠깐 소개 한번 해봐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9개 시리즈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는 첫 번째는 리더십 발전 과정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 리더십, 신조류 리더십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변혁적 리더십, 다섯 번째는 진성 리더십, 여섯 번째는 서번트 리더십, 일곱 번째는 영성 리더십, 그리고 여덟 번째는 험블 앤 인콰이어 리더십, 그리고 마지막은 퍼실리테이티브 리더십과 인파워먼트 리더십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아요. 9개 준비한 주제로 다 진행을 하려면 우리가 거의 뭐 이제 반년을 이 주제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또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양을 또 저희가 준비해 왔어요. 오늘 주제는 그래서 첫 번째 리더십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논문을 쿠가 선택해줬어요. 네. 네. 리더십 커널리에 실린 리더십 트릴러지. 트릴러지? 3부작 이런 뜻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0년씩 3번 맞아요. 끊어서 이번이 세 번째다. 그래서 네. 이제 트릴러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네. 저 이번 논문을 처음 봤거든요. 지금 발음이 안 되네. 낯선 단어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리더십 쿼털리가 이제 자기네들 저널 만들고 나서 10년 있다가 리더십 어떻게 연구가 됐지? 해서 이제 리뷰 페이퍼 하나 내고 그다음에 또 10년 지나서 또 한 번 내고 이번이 세 번째. 오. 네, 그래서 이제 리더십 학계 연구의 발전사를 쫙 훑어볼 수 있는 네. 그런 논문이죠. 그래서 워낙 그렇게 쫙 훑어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 연구에 함께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 리뷰하려면 네. 혼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네. 연구팀을 꾸려가지고 만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윌리엄 가드너 교수님 외에 5분이 함께 네. 했고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이에요. 2019년도에 나온 네. 논문. 네, 얼마 안 됐네요. 네. 제 손에 있네요, 그런데. 훌륭합니다. 옛날에 6개월 걸렸대요. 이렇게 논문을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카피해서 배로 보내왔대요. 60년대 연구할 때.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네. 네. 또 두 번째 논문.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금 특이한 주제인데, 리더 개발과 리더십 개발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논문인데, 우리가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리더십의 발전하는데 발전하면 디벨롭먼트잖아요. 네. 그럼 개발이란 말하고 또 중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포착된 논문인데 이것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데이비드 데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이 논문을 썼고요. Leadership Development, A Review in Context라는 논문입니다.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구글링 해봤어요. 이제 아까 전에 너무 많아가지고 못했고 네. 잘했어요. 데이비드 데이 교수님과 구글링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과거에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 이 논문을 썼고 주요 이제 전문 분야라고 네. 하는 게 이제 Psychological Science, Organizational Behavior 그리고 Leadership 이 세 가지가 주요 이제 핵심 네. 전문 분야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잖아요. 네. 펜스테이트가 OD가 강해요. 그래서 이분이 리더십도 OD 네. 관점에서 보시고 맞아요. 쓰시는 거예요. 네. 펜스테이트하고 그다음에 MIT가 OD가 강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회적 관점, 조직적 관점 그런 것들이 되게 강조된 그런 내용들이 저 리더십 논문 중에서는 거의 이제 많이 못 봤지만 맞습니다. 처음 본 논문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자기 개발이라고 할 때 자기만 발전한다, 자기만 나아진다
사실 조직을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막 되게 자기계발 열풍이 불었었고 지금도 뭐 여전하죠. 네. 내가 성장하고 싶은 거는. 그런데 나만 혼자 홀로 성장하는 게 과연 조직에 도움이 되는 거냐?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조직과 함께 발전하는 게 리더십이다. 약간 이런 취지의 네. 이야기입니다. 그냥 혼자 커가는 건 리더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커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리더십 발전 과정이니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리더십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역사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스텔라, 네? 오늘 진행이 되게 체계적이에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늘 그렇지 않나요? 아, 다른 시리즈는 조엘이 이제 MC였는데 아니 지금 조엘 대비 내가 낫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금 시리즈는 아, 내가 MC를 해야겠다 아.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도 MBTI P거든요. 아하. P인데 이제 나름의 그 쿠와 함께하는 진아를 배려해서 쬐끔의 체계를 준비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표시가 나네. 네. 그래서 뭔가 딱 방송에 온 느낌이 살짝 오. 들었어요. 예. 이제 그 초대받은 게스트 느낌이 네. 나시나요? 아 그쵸. 예, 약간 그런 좋네요. 느낌. 예. 리더십 히스토리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아는 가장 과거의 그 리더십이라는 거는 거래적 리더십이거든요. 아 그쵸. 네. 그 전으로 네. 뭔가 가볼 수 있을까요? 네네 많죠. 근데 이제 별로 쓸모 없어져서 많이 안 다루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제 9번에 걸쳐서 쭉 리더십을 훑으니까 다루니까 우리 역사책에서도 사실은 뭐 근현대사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선사시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네. 리더십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 이런 거 한번 훑어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기대가 됩니다. 쿠가 그 과거 어느 시대까지 이제 넘어가실지. 뭐 선사시대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선산업시대,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그때랑 그 다음에 뭐 이제 초기 단계 리더십 이론, 그 전에는 뭐 리더십 연구 이런 거가 아예 없었으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것들 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정립됐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 그게 이제 소위 20세기 중반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꽃을 피우다가 이제 오늘날 21세기가 드디어 됐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분하면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 막 이런 게 또 시대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묶어서 한번 보면 이제 선산업 시대에는 종족 리더십 이런 게 있었답니다. 오. 족장 리더십.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대 사회고 그때는 이제 사실 힘센 사람이 우락부락. 근데 이게 아직도 우리의 유전자인에 있다는 거예요. 우락부락한 리더를 뽑고 싶은 마음. 왜 그러냐면 그래야 어떤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을 침입해 올 때 지켜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 오늘날에는 되게 머리를 쓰고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이런 리더가 사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전자 속에는 그저 그런 것처럼 안 따지고 그냥 힘센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선출하려는 경향이 생겨서 그게 뭐 정치적인 그 리더를 선정할 때 그런 게 많이 작동한다고 합니다. 족장 리더십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사자의 그 세계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네, 사자, 뭐 침팬지, 고릴라, 뭐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유전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자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덩치가 크고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수컷 사자에서 이제 싸움을 했을 때 1등 그렇죠. 한 사자가 거길 대표한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회사에서 아마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스텔라한테 밀리지 않았을까. 저요? 약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쿨하면은 힘에서 밀린다기보다는 그 힘싸움을 하는 것을 약간 하찮게 여기지 않을까. 그 시대에도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국가가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부족 시대, 부족 국가였다가 이제 제대로 된 국가가 생겼는데 그 국가가 생기면서 소위 세습 왕들이 생겨나고 그런 이제 왕정 체제가 그냥 당연히 그 사람이 리더다라고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게 됐고 그 왕이 이제 나머지 관료들을 임명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을 많이 치렀죠. 인접 국가들하고 뭐 100년 전쟁도 치르고 30년 전쟁도 치르고 남북 전쟁도 치르고 막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중국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의 그 사령관, 군인 이 사람들의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무인 정치 시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싸움을 잘해야 되고 싸움을 잘하는데 이제 개인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군대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그들에게 규율, 그다음에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사람이 이제 단지 세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난세의 영웅이 난다. 삼국지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듯이 그런 이제 군사 리더십이 또 선산업 시대에 각광을 받던 리더십이었다. 뭐 그때 리더십하면 족장,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군사 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특성 3가지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규율, 전략, 용기. 이런 리더십 특성이 매우 중요하게 졌다고 하는데 때로는 요즘 시대에도 용기가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용기는 뭐 항상 필요하죠. 용기는 늘 두렵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할 때 내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는 그 생명과 반대편에 하나 있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저평가되지 않을까 또는 왕따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겨내는 힘, 그게 이제 용기라고 하고 심리학에서는 그게 vulnerability라고 합니다. 네. 취약해지려는 의지.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적군이 막 저기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내가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 그걸 용기라고 하니까 그래서 courage와 vulnerability는 사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이론화한 거. 우리가 이론화한다는 건 뭐냐면 보편적인 특성. 그전에는 어떤 위인, 어떤 사람이 막 잘했어 이랬는데 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지? 이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네. 이게 이제 지식사회로 우리가 넘어오면서 과학과 어떤 학문이 발전되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초기에는 great man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남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뭔가 갖고 태어났다. 훌륭한, 그러니까 뭐 리더는 하늘이 내는 거다. 약간 이런 인식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게 초기 이론이에요. 사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밖에 몰랐던 거죠. 그냥 슈퍼피셜하게,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은 게 그러면 그 타고난 그 사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소위 자질론 해가지고 트레이트 티어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통찰력이 있다거나, 뭐 성실하다거나, 정직하다거나 이런 것이 훌륭한 리더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데 정직하다고 꼭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또 반성들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2차 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심리학에서 이제 소위 행동주의가 아주 그냥 심리학계를 확 휩쓸었잖아요. 그렇죠. 행동주의 하면 혹시 떠오르는 그 2개의 영어 글자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진아 있나요? 아니요. 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행동에 무슨 SR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맨날 잊어버려요. 자극과 반응. 이게 행동주의 핵심이에요. 네. 우리 다 아는데 그게 행동주의였어? 라고 하면 맨날 잊어버려요. 참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왜 걔한테 밥을 주면서 이렇게 네. 종을 울리고 그러면 침이 나오고 네. 뭐 이런 얘기 다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게 행동주의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리더는 그렇게 길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초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어떤 리더를 길러낼 때, 리더를 개발할 때 그런 행동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또 그런 행동에 대하여 벌을 주고 보상이나 벌, 당근과 채찍을 가지면 리더가 육성될 수 있다도 있고 또 리더는 구성원들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엄마의 그
아이 교육에 뭐 칭찬을 잘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기초 이론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때 그 대학교 다니던 엄마는 그게 최고의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칭찬을 과도하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나르시스트가 돼요. 네. 나중에 조직에 들어오면 엉망이 되거든요.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그러니까 정확한 칭찬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칭찬을 해준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너무 과소 칭찬을 해도 문제잖아요. 네. 그럼 자부심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허세가 늘게 되고 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 이론. 아, 근데 하나의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맞을 수가 있더라. 막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일일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정말 뛰어난 사람한테 일일이 가르쳐주면 회사를 나가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상황 이론이에요. 본인이 일을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역량도 있고, 그러면 그에게는 그냥 두어도 잘한다는 거죠. 오히려 타치를 안 하고 그냥 칭찬만 해주고, 아니면 가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할 의지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사실 꼬치꼬치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 된다. 지시를 해줘야 된다. 지도보다도 지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그러면 이때는 리더십이 지시를 잘하는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잘 쓰는. 그래서 그게 상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됐죠. 만약에 이제 의지는 충만한데 능력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게 지도죠, 지도. 지도를 해줘야 되죠. 지도. 좀 알려줘야 돼요. 와 이제 교육을. 그렇죠. 주는 교육을 거. 시켜주고, 예를 들어서 멘토나 코치가 그게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능력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뭔가 잠재된 역량은 가득 차 보이는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이럴 네, 때는 의조가 부족하면 그게 지도인가? 네, 아까가 네. 이제 교육. 첫 번째, 그렇죠. 네, 첫 번째가 지도, 두 번째가 이제 약간 교육. 그러면 이 상황 이론에서 네.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리더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오나요? 그런 게 계략적으로 나오죠. 음.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뭐 진짜 일할 의욕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은 일일이 꼬치꼬치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소위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 이제 근데 의욕이 좀 있거나, 그 다음에 의욕이 있는데 이제 많지는 않은,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전혀 없진 않다. 그러면 뭔가 좀 지도 편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좀 지원도 해주고, 네, 그쵸. 서포트해주고. 자원이나 뭐 예를 들어 교육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교육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높은 역량과 좀 높은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지지만 해주면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위임하고. 네. 네. 위임하고. 근데 완전히 다 의욕도 뭐 그냥 두면 된다. 거기 위임해라, 알아서 네. 하도록 해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게 먼저냐가 있으니까 사실 절묘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위임을 해주면 그러면 의욕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의욕이 없으니 위임을 못 해주겠다. 근데 위임이 없으니 오히려 내가 더 저하된다. 위임을 해서 그걸 자극시키겠다. 이 부분은 사실 끝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관찰하면서 세심하게 보고 물어보고, 또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어서 오히려 이렇게 위임을 해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이렇게 개념적 컨셉으로 이해를 하면서 참고하라는 거지, 이게 1번이냐 2번이냐 MBTI 꼭 이렇게 그쵸. 꼬리표 붙이듯이 네. 그렇게 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죠? 맞아요. 위임의 그 범위를 이제 어떻게 가져나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네. 그 고양이 이렇게 타이쿤 하는 이제 게임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카페를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뭘 파는 그런 게임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정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도록 설계해놨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위임의 그 정도에 대해서도 제가 쿠에게 뭔가 이제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뭔가 위임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전폭 위임을 거의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아의 경우에는 제가 전폭 위임을 했을 때 뭐 진아가 지금 되게 또 차별하는 거야? 부담을 느낄 수 아, 있잖아요. 네네.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대가 어느 정도의 위임을 받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조금 긴밀한 확인, 맞아요. 그런 예민한 네. 확인,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수용 가능한, 그리고 조금 도전적으로 느끼겠지만 이 정도는 해봄직하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범위를 이제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하는 좀 이런 기민한 대응이 맞아요. 좀 네. 리더로서 필요할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이 이제 사실 쉽지 않죠. 소통을 계속 해야 되고 그게 다 비용이기도 하고 그쵸. 비용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들 요즘 안 할래 이런 얘기들을 네. 하게 되는 게 그런 이유라고 네. 볼 수 있죠. 네. 저는 이 상황적 리더십 예전에 교육할 때 이런 거 많이 다루잖아요. 직원을 이렇게 사분면에 둬서 그 직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보고 그 직원한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교육이 많이 다뤄지는데 그때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를 리더의 관점에서 직원을 이렇게 나누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더도 사실은 자기 눈으로만 보는, 자기가 관찰한 걸로만 그 직원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리더와 있지 않은 상황이나 뭐 다른 리더와 일을 할 때는 그 직원이 의욕이 되게 높고 내 역량도 높을 수 있는데 나와 일을 할 때 내가 관찰했을 때는 그게 좀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왜 그 직원이 내 눈에 지금 그렇게 보이는지를 좀 많이 알아보려는 리더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한편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팀원은 이제 자신의 일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리더의 역할은 뭐냐라는 걸 봤을 때 팀의 성과가 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이제 팀 리더다라고 저는 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팀에서 이 사람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근데 우리 팀 밖에 있을 때 성과를 잘 내는 건 내가 팀의 리더로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유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아 얘기처럼. 그쵸. 그래서 그런 그 부가적 이유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리더로서의 이제 관대함과 관용, 좀 그런 넓게 보는 그 시각이 확실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벌써 후반까지 왔군요. 네. 네. 그래 이제 근데 그것만으로 또 되느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거래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목표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하면 급여를 얼만큼 줄게. 또 그렇게 하면 승진을 어떻게 해줄게요. 이런 이제 거래의 조건을 달아서 외재적 보상으로 일을 잘하게 만드는 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었죠. 상황 이론보다 거래적 리더십이 뒤에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리더십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뭐 리더십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거래이고 뭐랄까 관리일 뿐이다. 관리하는 거다.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낮추어 보기도 했고 그 뒤에 실제 변혁적 리더십이 나온 이유가 이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았던 때문이죠. 거래적 리더십 차원에서 봤을 때는 리더가 아니라 매니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보시는 학자들도 있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조직 내에서 그걸 빼고 할 수가 있나요? 거래를 빼고 할 수 있나요? 급여 줄 테니 일하세요가 기본 거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그걸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를 그럼 거래할 거냐? 이건 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럼 매번 감시를 해야 돼요. 행동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행동을 매번 측정해야 되잖아요. 결과나 행동을 매번 측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촘촘한 감시 체계를 가동시켜야 되는 거죠. 뭐 재택이라거나 막 이런 것도 되게 어렵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효과라는 게 뭐 당장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세일즈다. 그러면 당장 가면 뭐 한 달 안에 이게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착착 나온다. 그러면 사실 해볼 수도 있죠. 그런 관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봤다는 일 이런 건 다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몇 개 따면 얼마 줄게요. 뭐 하나당 얼마 줄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업무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뭐 창의적인 업무나 혁신 업무 이런 거 특히 그렇고 또 복잡한 거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 협업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업무는 누가 잘해서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일을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하지. 너가 협업에 얼마나 기여했어. 이걸 다 일일이 포착해서 거래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 이제 지난 그 HRD 팀장일 때랑 그 다음에 조직문화 TFT 리더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 이제 거래적 리더십을 좀 적절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언제 썼냐면 KPI를 수립할 때, 그리고 중간 점검할 때,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될 때, 그때 좀 거래적 리더십을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뭘 줄 거냐의 관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상대방이 받고 싶은 걸 제시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 개개인이 뭐에 관심 있는가 그거를 이제 알려고 하는 시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원래 하던 업무에 이제 더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거야. 이거를 하면 너에게 무엇이 남을 거야.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하는 시도를 했었고, 그거를 좀 잘 초기에 이제 거래를 잘 해두면 사이사이에 좀 관리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스스로 잘 하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에서의 보상은 외재적 보상을 주로 얘기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칭찬도 외재적 보상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아까 스텔라 얘기 들으면서 스텔라가 왠지 제공했던 거는 완전 외재적 보상이 아닌 좀 다른 보상들이었을 것 내재적 보상에 같다라는 가까운. 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쵸. 네. 제가 외재적으로 줄 수 있는 게 팀장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그쵸. 네, 제가 줄 수 있는 거를 건드려야 되니까 네. 맞아, 내재적 동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네.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반성. 근데 진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거래적 리더십은. 네. 그쵸. 설득이 안 되면, 네. 거래가 안 되면.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필요한 거예요. 네. 측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나마 이제 KPI, MBO 이런 것들이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한 도구로 쓰여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KPI에 안 들어간 것은 나 안 할래요. 뭐 이런 문제가 그쵸. 생기게 되기도 네. 하고 그것만 집중하고 또 뭔가 평가 잘 받을 것만 골라서 그쵸. 목표에 네.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고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조직이 그렇게 돼가지고는 맨날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혁적 리더십, 그냥 아예 마음이 달라지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막 돈만 보고 회사를 다닌다거나 뭔가 내가 뭐 빼먹을 게 뭐지? 이제 이런 마인드에서 내가 이 일에 나를 헌신하도록 하는 거. 내가 보람을 느끼고 자아 실현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의미를 찾고 조직과 나를 일치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거 뭐 옆에 별로 눈치 안 보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자신의 힘으로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보상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어떤 부수적인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는 리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보니까 이제 연구를 학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탄생한 것이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변혁적 변혁적 리더십. 리더십이죠. 네. 그 뒤에 가다 보면 또 더 그건 다양한 자세히는 이제 나오니까. 리더십 이론들이 또 나오는데 네.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리더십 이론 중에서는 이 변혁적 리더십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연구도 제일 많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연구하면 이게 저 통계 돌리면 제일 잘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 많은 또 교수님들이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변혁적 리더십으로 해. 네. 학기 딸 때까지는 그냥 이거를 해. 아. 이런 추천도 많이 하시죠. 네.
그 네. 특히나 이 변혁적 리더십이 이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그 용어가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이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 용어를 딱 봤을 때는 아, 나를 변혁시켜야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대상, 상대를 팔로워를 이제 팔로워가 변혁되도록 되도록. 돕는 리더십. 리더십인 거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 변화를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노예로 살던 사람을 주인으로 살게 변혁시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 또는 입맛에 팔로워가 리더가 되도록 변혁시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조작시키는 게 아니라 그가 온전히 한 리더로 그렇죠. 설 수 있게 이제 변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음.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네.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죠. 해봐야 내가 되는 것 트랜스폼 같아요. 된 네, 내가 경험을 트랜스폼을 해봐야죠. 한번 해봐야 맞아. 네, 그쵸. 그거를 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여성들은 그 점에서 되게 유리해요. 엄마가 되어서 그쵸. 아이를 낳고 나면 음. 자기가 얼마나 세상이 달라진다는 걸 경험을 해보잖아요. 아, 이게 진짜 세상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사람은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일단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크게 이제 일상에서 겪는 크게 두 가지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종교를 가질 때와 엄마가 되었을 때. 한 개 더 있지 않나요? 가까운 지인이 이제 사망했을 때. 아, 뭐 그런 때, 예, 죽음의 경험, 네, 그러니까 죽음의 뭐 경험. 라이프 경험.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내가 뭐 물에 빠졌다 살아났다거나 아, 그런 이제 그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예, 트랜스폼이 일어나기도 하죠. 많은 걸 알고 있네요, 스텔라는. 그래서 이거 되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 그런 점 때문에 되게 재밌죠. 왜냐면 완전히 바뀌니까요. 내가 조직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전에는 내가 조직의 부품처럼 느껴졌다가 이제 내가 조직의 주인이고 조직이 오히려 나의 도구처럼 나의 성취와 나의 어떤 실현, 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직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은 그 이제 신조류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 이제 이거 나중에 다룰 건데 우리 다룰 거죠. 네. 그 영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라는 말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에서도 한 요소가 세 개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였고 근데 카리스마라는 말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둘로 나누어서 이제 나중에 네 개의 요소로 변혁적 리더십 이론을 발전시켰죠. 뭐 어쨌든 매력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생남도 매력을 뭐 느끼게 하고 뇌생녀, 뇌생남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정성 이런 것이 또 매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탤런트 뭔가를 진짜 잘하는 걸 볼 때 매력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서번트 리더십. 아까 참 저기 스텔라가 변혁적 리더십이 너무 좋더라 그랬잖아요. 네. 이거 20세기 후반이거든요. 지금 네. 한 30년 지났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는 그래서 네, 없었다. 예. 그 스텔라의 부모 세대가 네. 뭔가 그 행동 이론에 빠져서 있는 것과 똑같은 우를 네. 스텔라 보면 안 됩니다. 아, 맞아. 근데 아직 그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뭐 영성 리더십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와닿지 않는 것 아닥자. 같아요.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네. 새롭게 조명해 보는 거죠. 나이가 한 10년 더 되면 10년 후에는 와닿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받아들이는 그 마음의 그릇이 네. 진화는 어떤가요? 저는 서번트 리더십의 일부를 제가 좀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오, 같아요. 그럼요. 네, 네. 하고 약간은 그래서 네. 막 이렇게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네.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서번트 리더십은 뭐 섬김 리더십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또는 그냥 서번트 리더십 이렇게 하는데 노예 리더십 하면 좀 사람들이 싫어해서 아, 그렇죠. 요즘은 그냥 서번트 리더십을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브 퍼스트가 이제 키워드인데 내가 먼저 이렇게 봉사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이 이제 나도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런 방식이 이제 봉사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이제 그 최근에 경험을 통해서 약간 느낀 게 뭐였냐면은 최근에 했던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크루가 이제 10명 정도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네. 좀 작은 역할, 뭐 큰 역할, 뭐 깊은 역할, 얕은 역할 다양하게 해서 이제 한 10명의 크루가 동시에 이렇게 투입됐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2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은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제가 PM으로서 잘 되게 하려면 결국에 나 이외의 다른 크루들이 이제 여기에 온전히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게 내 역할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는데요, 그게 지금 서번트? 그 전에는 이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서번트 싫어했거든요. 자기가 변혁적 리더십을 네. 되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그쵸. 하는데 자기 실제 사용하는 거는 서번트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이게 최근에 어, 경험으로 경험으로. 느꼈어요. 네. 네. 그래서 시대의 흐름과 그래서 맞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막 서빙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무시하거나 잘 됐다. 얘는 못난인가 보다 하고 막 무시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리더를 오히려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동안에 이제 저를 포함해서 한 10명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의견을 주장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지시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의사결정에 제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근데 한편은 뭐냐면 프로젝트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요소에다가 그렇게 내 의견을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제 갈등하는데 시간과 에너지가 더 쓰이는 거예요. 약간 좀 부질없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부분이 아니면은 내어주는 게 맞겠다. 좀 이런 좀 깨달음이 있던 네.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21세기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정서지능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게 지금 그게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상대 기분 나쁘게 하고 그쵸. 지시받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따까리 노릇하는 것 같고 그게 과연 일을 잘하게 만들까? 나는 그들의 정서를 케어할 필요가 있어. 근데 방법상 내가 먼저 서빙, 먼저 도움으로써 그걸 할 수 있어. 인데 그 생각을 갖게 된 게 정서적 고려였네? 그래서 이제 정서지능, 그 다음에 감성 리더십,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감성 재밌게 리더십. 발전하잖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옛날에 육체의 시대였잖아요. 옛날 우락부락한 리더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또 정서적인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진정한 리더십. 그런데 그 감정 케어라든지 그런 거 있는데 진정성이 있어 하는 거야? 나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에 의심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감정을 막 챙기고 이런 게 결국은 내 일, 내 성과 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는 또 안 먹히더라.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진정성 리더십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윤리적 기준, 그 다음에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진짜 나를 위해, 이 일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건지, 또는 팔로워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 점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 욕심에 끌리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상대는 알잖아요. 자기 욕심 부리려고 한다는 거를. 근데 진정한 리더는 물론 나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지만 타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읽어내서 그걸 살펴서 하는 사람. 그게 윤리적인 거잖아요. 타인에게도 유익함을 주는 게 윤리적인 거니까. 그 다음에는 그거 근데 아무리 혼자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분산. 우리 분산. 서로 필요에 따라서 각자 돌아가면서 리더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너가 리더고 이 부분은 너가 리더고 같은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으니까 그 태스크에 따라서 그게 역할 분담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 역할을 막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런 방식에서의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그 태스크에서는 네가 리더다.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 일도 요즘은 그렇게 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분산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전에 회사에서는 HRD라는 그 특성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팀 리더이지만
이제 저랑 팀원들이 이제 각각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이렇게 하는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팀원이 이제 프로젝트 리더면 저랑 다른 팀원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특히 신규 입사자 경우에는 처음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1년이 딱 지나면 오롯이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해내더라고요. 책임감도 강해지고. 그런 면에서 그 이제 그 모든 면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 사람이 이제 딱 맡아서 도맡아서 하게끔 하는 것, 그게 되게 빠르게 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회사에 이제 팁이 있지만 우리 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 사실은 리더십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대부분 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프로젝트에서는 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이 부분을 잘 적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중복적인데 어떤 포커스, 어떤 관점에서 그 리더십을 바라보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이게 진정성이 강조되냐, 정서가 강조되냐, 뭐 변혁이 강조되냐, 이런 관점으로 네. 이름을 붙인 거지. 네. 진정성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 없고 진정성 리더십만 있고 이런 건 없어요. 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해보면 다 겹칩니다. 겹칠 수밖에 없죠. 네.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뭐 한두 가지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적응 리더십인데, 얼만큼 변화에 빨리 적응해내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뭐 다들 줌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그런 버추얼 리더십을 자기도 모르게 발휘를 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얼만큼 잘하느냐, 빨리빨리 하느냐, 그런 게 이제 적응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하 월드에 잘 맞는 리더십. 그리고 이 적응 리더십은 전략적인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발코니와 그 배틀필드라는 메타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는 좀 위에 가서 보는 거죠. 우리 전체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우리 회사의 뭐 경쟁력은 어떤가, 우리 조직의 어떤 비전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배틀필드는 각각의 한 건 한 건의 테스트와 일을 할 때 구성원들의 역량이 어떤지, 고객과의 관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틀필드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는 그런 리더십. 네. 그 조금 있다가 다룰 그 데이비드 데이의 리더십 디벨롭먼트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이제 뭔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 어떤 문제 상황에서 이제 리더가 온전히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약간 적응 리더십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고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적응과 문제 해결, 그런 걸로 동일하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다문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심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뭐 가정, 다문화 일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고, 뭐 서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오래전부터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문화를 이끄는 능력, 그리고 이번에 뭐 저희 폴란드 다녀온 것도 다문화 문제에서 생겨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결 능력. 그러면 어떤 문화 지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소수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포함될 거고. 그러니까 다문화는 어떤 민족적인 다문화가 우선 떠올려지지만 그거 외에도 뭐 젊은이들의 문화, 그다음에 뭐 성소수자의 문화, 뭐 다양한 그 문화적인 그 취향들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할 줄 아는 리더십, 그런 것이 이제 또 21세기 오늘날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대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뭐 갑작스럽게 이제 버추얼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것도 이제 자꾸 그 기술을 회피하고 또 거기서는 좀 뭔가 낯설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뭐야 다 나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막 요즘 반발이 그쵸. 심하다고 네. 하잖아요, 조직별로. 그래서 가상 리더십이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리더십.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도 모든 게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데이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아졌고, 그래서 그냥 짐작대로 직관대로 하기보다 이런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도 직관을 버려라 그런 건 아닙니다. 너무 자기 직관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데이터를 참고하면서 의사결정을 할 줄 아는 리더십, 그런 것이 이제 데이터 기반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리더십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조직을 대상으로 플렉시블 워킹 그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시간의 유연성, 공간의 유연성, 그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프로젝트였었거든요. 했는데 어떤 팀은 굉장히 이제 이미 잘 되고 있었고 어떤 팀은 이제 조금 파일럿으로 해보려고 하는 팀 이렇게 해서 한 14개 팀 대상으로 이제 했을 때 이 내용이 확실히 부각됐던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팀의 경우에는 우리 팀 내에는 이슈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으로 일할 때와 대면으로 일할 때 성과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제가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제 그들의 리뷰 페이퍼 쓰다 보니까 발견한 게 우리 팀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협업하는 타 팀의 경우에 이것에 대한 아직 준비가 안 된 팀인 경우에는 그들과 일할 때는 우리는 대면 방식밖에 쓸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디지털 리터러시가 저쪽 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사실 비대면을 일하는 방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리더의 그런 관리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코로나 때 빠르게 유튜브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강의나 워크숍을 전환하지 않았으면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서 리더로서 되게 더듬거리고 그죠? 민첩하지 못했다면 그때 저희 회사 문 닫았을 수도 있어요.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돌이켜보면. 네. 그래서 또 쿠가 또 그런 걸 이제 굉장히 그 성견지면 있듯이 잘 포착을 했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또 수가 그 줌이 잘했죠. 업데이트를 네. 할 때마다 네, 계속하고. 네 이제 줌 그 따라잡기라는 그런 설명회 네. 같은 것도 진행하고 내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이번에 활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되게 그 기민하게 공유해줬던 기억이 그러니까 오히려 있어요. 리더들이 먼저 움직임으로 해서 네. 그냥 편하게 이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수혜를 거잖아요. 받았죠. 실은 디지털 쪽은 어쨌든 젊은 층으로 갈수록 더 익숙하고 유리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안 움직이면 아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보다 이래서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먼저 이제 솔선수범해서 보여줌으로써 잘 쫓아가네. 네, 그런 안심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네, 퓨처 트렌드는 뭐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윤리적 리더십, 에티컬 리더십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제 이게 에티컬인데 그 전까지 우리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진을 중요시했어요. 어떤 게 옳은 거냐, 맞느냐, 뭐 과학적이냐. 그런데 이제 에티컬은 이제 선이거든요. 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더 고급져 보이잖아요. 이 시대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티컬리티가 더 되게 중요한. 에티컬리티가 없으면 사실은 서스테이너빌리티도 없다. 그래서 같이 묶일 수 있는 게 그런 거고 ESG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에티컬리티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엘레강스예요. 네. 미를 이제 추구하겠죠. 진선미. 미가 최고 고급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그 스텔라는 미를 추구하고 오셨네요. 네. 겨울 쿨톤이어가지고 이제 겨울 쿨톤에 맞는 립을 한번 발라봤어요. 핫핑크로. 진아도 항상 미를 추구하시죠. 아, 그죠, 그죠. 우리는 네. 되게 수준이 높다. 아, 네. 그런 건가요? 네. 그다음에 인클루시브. 아까 그 이제 다문화 이야기 했었는데 그걸 이제 소위 포용적 리더십이라고. 인클루시브는 보통 포용이라고 번역을 네. 하죠. 그래서 다이버시티와 이퀴티와 인클루전. 뒤에 하나 또 하나 뭐 붙었던데. 하여튼 그런 다양한 여러 사람, 조금 모자라는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나와 좀 이질적인 사람, 그걸 혐오가 아니라 같이 함께 안고 가자. 이런 이제 배제가 아닌 포용의 리더십 이렇게. 미래에 중요하게 대두될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미 뭐 등장했죠. 네.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리질리언스나 이제 위기를 잘 극복하는 리더십 이건 이제 코로나나 이런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런 것들이 미래의
리더십에 관한 관심의 경향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서 그 리더십 관점의 발전을 시대별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요. 쿠가 아까 중간에 한번 강조를 했긴 했지만 이게 이제 각각의 독립적으로 활용하고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 겹치고 통합되고 다양한 맥락에 따르거나 보완하고 조금씩 네, 계속 보완되어 간다. 여전히 거래는 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월급 받고 일하는 한 거래적 리더십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네. 네, 그 다음에 정직성 이런 거 여전히 자질로 여전히 정직성은 중요하다. 리더가 얼마나 정직한지 맨날 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직이라고 하는 게 타고났냐 아니면 근데 보통 뭐 사기꾼 안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늘 뭔가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 일을 잘 보이려 하는 사람은 그거 진짜 고치기 어렵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런데 정직한 것이 자기한테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그분도 바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질도 여전히 유효하고 거래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나머지들로 계속 보완해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보완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대의 맥락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조직의 비즈니스 특성도 같이 바라보면서 어떤 리더십이 우리 조직에 가장 효과적일지에 대한 검토와 활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유, 훌륭하네. 네, 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리더십 관점의 발전을 시대별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아 혹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면서 좀 어땠나요? 저는 쿠랑 스텔라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 분리된 게 아니고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군사 리더십 같은 경우도 카리스마 리더십하고 연결되는 그쵸, 것도 그쵸. 있는 것 같고 또 선산업 시대에 얘기되었던 리더십들이 용기라는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 지금 저희가 그럼요. 얘기하는 에포케 리더십의 그 리더 의지와도 또 연결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되게 오래된 리더십의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이유를 좀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논문에서 이제 에포케 리더십이 그 발간 논문에 실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쿠가 이번 논문 주제로 혹시 그걸로 아니, 정하셨나요? 그건 박사판 다음에. 박사관 다음에. 네. 그 저자로 이제 쿠의 이름이 담긴 논문을 이제 또 직지신공에서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멋진 일이다. 네. 오늘의 이 첫 번째 리더십 발전 과정에 대한 첫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리더십 디벨롭먼트 리뷰 인 컨텍스트 논문과 함께 다시 찾아올 예정이고요. 네,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